안녕하세요. 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조지선 작가님의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 프롤로그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책을 여러분께 권하기 전에 심리학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리학이 제게 준 것은 알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더 자유로워진다는 믿음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나에 대해서 품었던 오해가 해소될 때 맛보는 안도감. 그래, 누구든 그럴 수 있어. 마음을 누르고 있던 섭섭함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작은 희망을 보았을 때 느끼는 기대감.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나, 찌질하다고 자책하시나요? 마음의 통증을 느끼는 능력은 신이 내게 준 선물입니다. 생존하려면 위협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치면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 다쳤어. 빨리 병원에 가봐. 이렇게 말해주는 통증은 고마운 신호죠. 고통을 느끼는 능력은 내 생명을 연장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다쳤는데 고통을 못 느끼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혼자 고립되었는데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계속 혼자 있게 됩니다. 이 역시 위험한 일이죠. 원시 밀림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 살아가기 정말 힘든 세상이었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고통을 느끼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은 그 중요성 측면에서 몸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과 동급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생존 메커니즘이지요. 총 맞은 것처럼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연인에게 버림받았을 때 정말 총 맞은 것처럼 아플까요? 확실한 것은 총을 맞았을 때도 연인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DLCC가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총 맞았을 때도 연인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아파할 줄 알아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게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일까? 한심해. 그 사람이 날 무시하든 말든 신경 끄고 싶은데 정말로 속상하네. 배신감에 화가 나는데 분노하는 내 모습에 더 화가 나. 마음 아픈 일이 있었나요? 속상하셨지요? 이럴 때 나 너무 찌질하다. 너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이 강력한 생존 능력, 지나치게 건강하네. 생존도 좋지만 오버하지는 말자. 이 소중한 보호 기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하면서도 오버하지 않도록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사회적 고통이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덜 아플까요? 아마 아픈 건 그대로일 거예요. 하지만 틀어진 관계에 상처받는 나를 비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을 달리 바라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할까요? 회의가 밀려올 때도 많습니다. 행복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땐 내일의 목표를 잊고 오늘의 기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행복은 기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 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상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사용합니다. 첫째,
지난 3개월 동안 긍정적인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둘째,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전자는 그간 어떤 기분으로 살았는지 정서적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이고, 후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지적인 측면을 탐색하는 질문입니다. 행복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 두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행복이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인 동시에 그저 순간순간 느끼는 나의 기분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큰 꿈을 안고 전력을 다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꿈을 이뤘을 때 느끼는 희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짧고 강렬한 몇몇 하이라이트 장면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급했듯이 큰 기쁨은 어느새 우리를 배신합니다. 행복은 특별할 게 없어 기억조차 못하는 모래알처럼 많아 셀 수도 없는 평범한 장면들의 총합으로 결정됩니다. 큰 기쁨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쁨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삶의 순간들은 성취하는 순간 기쁨이 있어도 그 후 소소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을 단순한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자주 잔잔한 미소를 지었는가? 생을 마감하는 날 행복한 결산을 한다면 훈훈하고 평안하고 유쾌하고 고마운 감정을 경험한 빈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의 문자를 받고 반가웠나요? 책에서 읽은 어떤 구절이 흥미롭게 느껴졌나요? 지난주에 본 영화가 재미있었나요? 어떤 장면에서 뭉클했나요? 내일 누군가를 만날 생각에 살짝 설레나요? 모두 여러분의 행복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순간들입니다.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을 행복의 정의에 맞게 조정해 보세요. 나에게 잔잔한 기쁨을 가장 번번하게 가져다 줄 선택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해 한 가지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를 위해 오늘의 감정을 방치하고 있다면 작은 변화를 시도할 시점입니다. 10분 동안 햇빛을 즐길 수도 있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서점에 들러 신간을 훑어볼 수도 있습니다. 외모와 자존감 그리고 행복, 이 세 변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예뻐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한 것이고 또 거꾸로 행복할 때 내 모습도 더 예뻐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외모가 훌륭해서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난 내 외모가 마음에 들어 귀엽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외모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복잡한 선순환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가? 첫인상은 생각이 아닌 감정이다. 첫인상은 말의 내용이 아닌 표정으로 결정된다. 첫인상의 핵심이 이 두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일초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마 이것보다 더 짧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0.1초.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상대의 편도체를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웃으면 됩니다. 대면의 첫 찰나에 활짝 웃어주세요.
잘 알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일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아끼지 말고 웃어줍시다.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이 체온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찻잔을 쥐고 있을 땐 외로운 마음이 좀 나아질까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심리학자 챔 보존과 제프리 레오나르 델리가 알아낸 또 다른 사실은 왕따를 당했다고 느끼면 차가운 음료수보다 따뜻한 커피나 수프를 선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존 바지와 이디트 샬레브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뜨거운 물로 목욕을 더 자주, 더 오랫동안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이 연결고리를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외로움을 신체적인 따뜻함으로 달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물론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체 그림을 알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몸이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장치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하느라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코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데 결국 남는 게 없어. 친구와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이런 푸념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열심히 일한 건 분명한데 손에 쥔 결과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 이 일을 해내느라 바빴구나라고 인정할 만한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없을 때 답답해집니다. 혹시 중요한 일을 미뤄두고 급한 일에만 매달리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존스 호킨스 대학의 경영학자 맹주 연구팀이 이것을 알아보았는데 단순 긴급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의 중요성보다는 긴급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의 중요성보다 긴급성에 더 민감합니다. 급하다는 말에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라는 부탁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과제를 제쳐두고 급한 일에 몰두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스스로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여유가 없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향성이 가장 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이 바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시간 빈곤에 시달립니다. 과제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할 만한 과제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할 만한 심리적 자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우, 바빠 죽겠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일수록 긴급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상태에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데드라인이 닥친 일을 리스트의 상단에 올리는 것이지요. 기한이 아직 멀었거나 혹은 아예 없는 중요한 과제는 늘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러다 가끔씩 정작 중요한 일들을 외면하고 사는 자기 모습과 마주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쁜데 뭐 하느라 바쁜지는 잘 모르겠어. 이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라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았자 다 무슨 소용이 있냐며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고정된 시간을 투자해 봅시다. 삶의 결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고 있는지요?
급한 일을 하느라 바쁜가요?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쁜가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